도시의 밤은 화려하지만 그 이면에는 늘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 공고가 붙어 너덜너덜해진 낡은 빌딩 1층에 자리 잡은 희망. 편의점은 그 그림자 속에서 유일하게 인공적인 백색광을 내뿜는 등대 같은 곳이었다. 진우는 오늘도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편의점 자동문 앞에 섰다. 띠링 마이너스 하는 경쾌한 기계음이 들렸지만 진우의 기분은 전혀 경쾌하지 않았다. 그의 가방 안에는 오늘 낮에 본 면접에서 받은 불합격 통지보다 더 무거운 무력감이 가득 차 있었다. 왔냐? 카운터 너머에서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렸다. 편의점 주인 박 씨였다. 그는 늘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신문을 보거나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삼각김밥의 바코드를 찍어대며 숫자를 세고 있었다. 진우는 대답 대신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곧장 도시락 코너로 향했다. 진우의 루틴은 정해져 있었다. 밤 11시 50분. 유통기한이 자정에 끝나는 도시락이나 삼각김밥이 폐기로 분류되기 직전의 시간. 돈이 부족한 진우에게 그 10분은 하루 중 가장 비굴하면서도 가장 간절한 시간이었다. 오늘은 운 좋게도 제육볶음 도시락 하나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가격표에 4,500원이라는 숫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다가왔다. 주머니 속의 동전을 만지작거리던 진우는 결국 도시락을 내려놓고 가장 저렴한 900원짜리 삼각김밥 2개를 집어들었다. 그거 먹고 배가 차겠냐? 청년 몸뚱이가 재산인데 너무 아끼는 거 아니여? 박 씨가 바코드를 찍으며 툭 내뱉었다. 진우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요즘 입맛이 좀 없어서요. 아저씨 계산해 주세요. 진우가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자 박 씨는 못마땅한 듯 혀를 찼다. 그는 계산을 마친 삼각김밥을 봉투에 담아주는 대신 카운터 아래에서 낡은 분홍색 보온 도시락 통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가져가서 먹어. 우리 집 할멈이 손이 커서 음식을 너무 많이 했어. 버리긴 아깝고 그렇다고 내가 다 먹자니 배 터져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처리해줘. 진우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아저씨. 제가 어떻게. 잔말 말고 가져가. 이거 안 먹어주면 나 오늘 집에 못 들어가. 폐기 상품 처리하는 셈 치고 가져가란 말이야. 억지로 떠밀리듯 도시락 통을 받아든 진우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다. 뚜껑을 열자 훅 하고 끼쳐오는 김 속에는 갓 지은 쌀밥의 단내와 진한 미역국 향기가 섞여 있었다. 밥 위에는 정성스럽게 부친 계란말이, 새알과 노릇하게 구운 스햄 2조각이 얌전히 놓여 있었다. 진우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차마 입에 넣지 못했다. 오늘 하루 종일 그에게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혹은 준비가 덜 된 것 같네요 라고 말하던 세상의 차가운 목소리들이 이 따뜻한 김 속에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술 크게 떠넣은 밥알은 달았다. 씹을수록 고소하고 따뜻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꾸역꾸역 밥을 먹기 시작했다. 눈물이 밥 위로 툭 떨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박 씨는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는 듯 괜히 유통기한이 한참 남은 음료수 캔들의 줄을 맞추며 먼 산을 보았다. 청년 그거 아나? 도시락에도 유통기한이 있지만 사람 마음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네. 근데 그건 시간이 지난다고 상하는 게 아니야. 안 쓰고 가둬두면 상하는 거지. 자네 마음 너무 오래 썩혀두지 말게. 오늘 밥 먹었으니까 내일은 좀 더 힘차게 걸어보라고. 진우는 대답 대신 목이 메어 끄끄거리며 미역국을 들이켰다. 편의점의 백색 형광등이 오늘따라 시리도록 하얀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햇살처럼 느껴졌다. 도시락 통 바닥이 보일 때쯤 진우는 결심했다. 내일은 다시 이력서를 고쳐 써보겠노라고. 적어도 나에게 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준 이 노인의 마음이 폐기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해보겠노라고. 편의점의 자동문은 세상의 모든 신분을 지우는 검문소 같았다. 명품 수트를 입은 상사도, 흙먼지 묻은 작업복의 인부도, 그리고 갈 곳 없는 아이들도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손님이라는 평등한 이름표를 달았다. 하지만 박 씨의 눈은 달랐다. 그는 손님의 발소리만 듣고도 그가 배가 고픈지 마음이 고픈지 귀신같이 알아차렸다. 밤 11시 진우가 전공 서적을 펴고 단어 하나하나와 씨름하고 있을 때였다.
띠링 소리와 함께 들어온 손님은 한눈에 봐도 앳된 얼굴의 소년이었다. 헐렁한 후드티 소매를 길게 늘어뜨린 소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컵라면 매대 앞을 서성였다. 소년의 운동화는 여기저기 흙탕물이 튀어 있었고 겉투 위에는 담배 연기와 찬 바람 냄새가 섞여 있었다. 소년은 한참을 망설이다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러더니 주머니를 뒤적여 동전 몇 개를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10원짜리와 50원짜리가 섞인 출처를 알 수 없는 절박한 동전들이었다. 박 씨는 안경 너머로 소년의 마른 손목을 빤히 쳐다봤다. 이거 900원인데 150원 모자라네. 박 씨의 건조한 목소리에 소년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다. 소년은 입술을 깨물더니 삼각김밥을 도로 내려놓으려 했다. 그때 박 씨의 큰 손이 소년의 손등을 덮었다. 모자라는 건 나중에 갚아. 근데 너 그거 하나로 저녁 끝낼 거야? 성장기 녀석이 뼈만 남아서 쓰겠냐. 박 씨는 계산대 밑에서 갓 쪄낸 찐빵 2개를 꺼내 봉지에 담았다. 그러고는 진우가 앉아있는 테이블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 형 옆에 가서 앉아. 뜨거운 물 부어줄 테니까 라면도 하나 골라오고. 소년은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다가 박 씨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고 진우의 옆자리에 앉았다. 진우는 공부하던 책을 슬그머니 옆으로 치워주었다. 소년은 컵라면 익기를 기다리는 동안 삼각김밥 포장지를 뜯지도 못하고 만지작거렸다. 진우는 소년의 떨리는 손을 보며 몇 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차비가 없어 노량진에서 집까지 걸어가며 편의점 쇼윈도 안에 사람들을 부러워하던 그 시절의 허기. 이거 먼저 먹어. 찐빵은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 진우가 박 씨가 준 봉지를 밀어주자 소년은 그제야 본물 터지듯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다. 소리도 내지 않고 어깨만 들썩이며 우는 모습이 더 애처로웠다. 소년은 눈물을 훔치지도 않은 채 찐빵을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뜨거운 김이 입안 가득 퍼지자 소년의 얼굴에 발그스레한 생기가 돌았다. 집에는 안 가냐? 박 씨가 카운터에서 소리쳤다. 소년은 고개를 저었다. 갈 데가 없어요. 아빠는 술만 마시면 때리고 엄마는 나간 지 오래됐거든요. 소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박 씨는 매장 바닥을 닦던 대걸레를 세워두고 소년 앞에 다가와 앉았다. 임마, 갈 데가 왜 없어? 이 편의점 불 안 꺼지는 거 안 보여? 갈 데 없으면 여기 와서 앉아 있어. 대신 구석에서 담배 피우거나 나쁜 짓 하면 그땐 내 손에 죽는다. 박 씨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소년의 후드티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이건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돈 벌면 갚아.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 시간에 와서 바닥 좀 쓸어. 공짜 밥은 나중에 체하는 법이니까 이래서 갚으란 말이야. 알았어? 소년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컵라면 국물을 마셨다. 진우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 한 구석이 찡해졌다. 박 씨의 훈계는 차가운 얼음 같았지만 그 속에는 소년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지탱해주는 단단한 뼈대 같은 진심이 들어있었다. 아저씨는 왜 그렇게 참견이 많으세요? 진우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묻자 박 씨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참견이 아니라 감시하는 거야. 이 좁은 편의점 안에서라도 유통기한 지난 마음들이 썩어 문드러지는 꼴은 못 보겠거든. 삼각김밥은 유통기한 지나면 폐기하면 그만이지만 애들 마음은 한번 폐기되면 답이 없어. 소년은 그날 새벽 2시까지 진우 옆에서 박 씨가 빌려준 참고서를 보며 앉아 있었다. 편의점 밖은 여전히 영하의 추위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자동문 너머의 공기는 컵라면의 김처럼 하얗고 포근했다. 진우는 다시 펜을 잡았다. 오늘은 영어 단어가 유난히 잘 외워졌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누군가의 곁을 지켜준다는 것이 자신에게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진우는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소년의 그림자가 아까보다 조금 더 꼿꼿해진 것을 보며 진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래, 우리 모두 유통기한 없는 내일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편의점의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의식이 있다. 박 씨가 단말기를 조작해 폐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발생하는 날카로운 비프음.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유통기한의 종료를 알리는 사형 선고였지만 희망 편의점에서는 새로운 잔치의 시작종이었다. 재개발 확정 공고가 붙은 후 편의점의 발길은 눈에 띄게 줄었다. 선반 곳곳이 비어갔고 새로 들어오는 물건보다 나가는 물건이 적어지면서 폐기 상품의 양은 평소의 2배가 되었다. 박 씨는 유독 양이 많아진 도시락과 삼각김밥, 샌드위치들을 보며 혀를 찼다. 이 귀한 쌀들을 그냥 버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먼. 그때였다. 맥주 한 캔의 위로를 받았던 직장인 수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평소에 흐트러진 모습이 아니라 웬일인지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뒤이어 찐빵을 먹으며 울던 소년 민수도 쭈뼛거리며 들어왔다. 민수의 손에는 학교 실습 시간에 구웠다는 찌그러진 쿠키 봉지가 들려 있었다. 아저씨, 오늘 여기 폐기 파티한다면서요? 제가 안주 좀 가져왔어요. 수연이 장바구니에는 집에서 가져온 프라이팬과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꺼내자 박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게 무슨 난리여? 편의점에서 취사는 금지인데. 에이 아저씨. 어차피 곧 헐릴 건물인데 오늘만 봐주세요. 진우 씨도 이리 와요. 공부만 하면 머리 굳어요. 수연의 지휘 아래 편의점 한 구석의 시식대가 근사한 주방으로 변모했다. 진우는 얼떨결에 편의점에서 파는 대용량 소시지를 칼집 내기 시작했고 민수는 유통기한이 딱 1시간 남은 삼각김밥들의 포장지를 정성껏 벗겼다. 박 씨는 투덜거리면서도 냉장고 깊숙이 숨겨두었던 볶음김치와 치즈 가루를 아낌없이 내놓았다. 이른바 폐기 상품의 반란이었다. 비빔 참치 삼각김밥은 수연의 손에서 고소한 치즈 김치볶음밥으로 재탄생했고 편의점표 핫바는 잘게 썰려 화끈한 쏘야 볶음이 되었다. 편의점 안은 순식간에 고소한 기름 냄새와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 찼다. 밖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지만 안쪽의 열기는 그 바람을 비웃듯 뜨거웠다. 자, 건배합시다. 유통기한 지난 것들의 화려한 부활을 위하여. 수연이 종이컵에 따른 콜라를 높이 들었다. 진우와 민수 그리고 박 씨까지 모두 컵을 맞댔다. 사실 저요, 오늘 회사 때려치웠어요. 수연이 덤덤하게 말을 꺼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매일 남의 비위 맞추느라 제 마음 유통기한이 다 된 줄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아저씨가 주신 맥주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폐기되기 전에 내가 직접 나를 요리해보자고요. 이 볶음밥처럼 말이에요. 민수도 거들었다. 저도 이제 안 울어요. 아저씨가 알려준 대로 알바 시작했거든요. 첫 월급 타면 아저씨한테 빌린 돈부터 갚을 거예요. 박 씨는 흐뭇한 듯 볶음밥을 크게 한 입 떠넣었다. 허허, 이것 봐라. 폐기 상품인 줄 알았더니 완전 특급 요리네. 사람 인생도 그래. 누가 정해놓은 날짜 지났다고 끝이 아니야. 어떻게 다시 볶고 지지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법이지. 진우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자신의 가슴속을 들여다보았다. 불합격 통지서가 쌓일 때마다 자신을 유통기한 지난 상품처럼 취급했던 날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이 폐기물이 아니라 아직 요리되지 않은 소중한 재료라는 확신이 들었다. 편의점 밖 어두운 골목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환하게 밝힌 유리창 너머로 웃음꽃이 피어나는 광경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그들에게 그곳은 더 이상 낡은 건물의 편의점이 아니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따뜻한 향기를 내뿜는 인생의 식당이었다. 새벽 3시 파티가 끝나고 수연과 민수가 돌아간 뒤 진우는 박 씨와 함께 뒷정리를 했다. 바닥에 떨어진 밥알 하나까지 닦아내는 진우의 손길이 정성스러웠다. 아저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음식이 남아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걸 보니까 제 마음도 꽉 찬 기분이에요. 그래, 진우야. 세상에 버려도 되는 건 하나도 없다. 단지 제 자리를 못 찾았을 뿐이지. 너도 내 자리를 찾으면 누구보다 빛날 재료니까 조급해하지 마라. 박 씨의 말에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편의점 밖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진우의 심장은 엔진처럼 뜨겁게 고동치고 있었다. 폐기 상품의 반란은 끝났지만 진우의 반란은 이제 시작이었다. 새벽 4시.
도시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들어야 할 시간이지만 희망 편의점의 자동문은 오히려 이때부터 더 바쁘게 울리기 시작했다. 이 시간의 손님들은 낮의 손님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들에게 편의점은 여유로운 쇼핑 공간이 아니라 전쟁터로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보급을 받는 간이 요새였다. 진우는 쏟아지는 잠을 쫓기 위해 찬물로 세수를 하고 카운터 옆 보조의자에 앉았다. 박 씨는 피곤한 기색도 없이 매일 새벽 들어오는 신선식품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청년 졸리면 들어가자. 이 시간부터는 진짜 인생들이 들어오는 시간이라 내가 좀 바쁘거든. 박 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동문이 열렸다. 첫 번째 손님은 형광색 조끼를 입은 환경미화원 강 씨였다. 그는 커다란 집게를 편의점 우산꽂이에 세워두고는 곧장 온음료 냉장고로 향했다. 그가 꺼낸 것은 캔커피 2개였다. 하나는 본인이 마실 것, 하나는 카운터에 놓인 박 씨의 몫이었다. 어이, 박 사장. 오늘도 불 잘 밝히고 있었구먼. 강 씨 왔나? 오늘 날씨가 꽤 차던데 고생이 많네. 강 씨는 거칠게 갈라진 손으로 캔커피를 따 단숨에 들이켰다. 그의 옷에서는 새벽 공기의 비릿함과 누군가 버린 쓰레기 봉투의 쾌쾌한 냄새가 섞여났다. 하지만 진우의 눈에 비친 그의 뒷모습은 그 어떤 향수를 뿌린 신사보다도 당당했다. 강 씨는 아무 말 없이 동전 몇 개를 내려놓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잠시 따뜻한 커피 향기만 머물렀다. 두 번째 손님은 인근 새벽 시장으로 향하는 채소 장수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커다란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들어와 구석에 잠시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가장 저렴한 빵 하나를 집어들었다. 사장님, 이거 유통기한 괜찮은겨? 박 씨는 빵을 뺏어 들더니 유통기한을 보는 척하며 슬쩍 뒤로 던졌다. 아이고 할머니, 이건 폐기 직전이라 맛없어요. 여기 갓 들어온 우유랑 같이 이거 드세요. 이건 홍보용이라 공짜예요. 박 씨는 방금 들어온 샌드위치와 우유를 할머니의 보따리 틈에 찔러 넣었다. 할머니는 고맙다는 인사 대신 투박한 손으로 박 씨의 팔을 한번 툭 치고는 다시 보따리를 이고 나갔다. 진우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다. 새벽 4시의 손님들은 서로에게 긴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티라는 무언의 응원을 주고받을 뿐이었다. 진우야, 봤냐? 저분들이 이 도시의 진짜 엔진이다. 남들 다 잘 때 쓰레기 치우고 먹을 거 실어 나르고. 저분들이 없으면 이 화려한 서울도 하루아침에 멈춰버려. 박 씨의 말에 진우는 자신이 그동안 가졌던 열등감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번듯한 직장, 높은 연봉, 화려한 타이틀이 없어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저 뒷모습들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유통기한을 가진 인생들이었다. 이후에도 손님은 끊이지 않았다. 첫 차를 기다리는 대리운전 기사, 밤새 병원 환자를 돌보고 퇴근하는 간호사, 그리고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까지. 그들은 모두 편의점의 백색광 아래에서 잠시 차가운 몸을 녹이고 다시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진우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수첩에 기록했다. 그 기록은 단순히 관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우가 세상을 향해 다시 내디딜 발자국들의 지도였다. 새벽 4시,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지만 희망 편의점 안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생명력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박 씨는 정리를 마친 뒤 진우에게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내밀었다. 이제 곧 해가 뜰 거다. 새벽이 제일 춥고 어두운 법이지. 하지만 그때를 잘 버텨야 황홀한 일출을 보는 법이야. 너도 지금이 내 인생의 새벽 4시라고 생각해라. 진우는 코코아를 마시며 창밖을 보았다. 멀리 지평선 너머로 아주 조금씩 남색 하늘이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편의점의 형광등 불빛이 희미해질 만큼 강렬한 태양이 곧 찾아올 것이었다. 진우는 가방을 챙겨 일어났다. 오늘따라 그의 발걸음은 새벽 손님들의 그것처럼 단단하고 묵직했다. 도시는 늙은 피부를 벗겨내고 새 살을 돋우려는 괴물처럼 보였다. 편의점이 위치한 삼거리는 이제 거대한 가림막과 철제 펜스로 둘러싸였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골목에는 깨진 유리창과 주인 잃은 가구들이 나뒹굴었고 밤마다 고양이들의 울음소리만이 폐허가 된 동네의 정막을 깨뜨렸다. 그 한복판에서 희망 편의점의 간판은 이제 수명이 다한 전등처럼 가끔 치익거리는 소음을 내며 깜빡였다. 진우는 편의점 입구에 붙은 영업 종료 안내 공고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날짜는 이번 주 일요일. 이제 사흘 뒤면 이 백색광의 요새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터였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평소와는 다른 서늘한 공기가 진우를 맞이했다. 물건이 빠져나간 선반은 앙상한 갈비뼈처럼 드러나 있었고 늘 꽉 차있던 음료 냉장고는 이제 바닥이 훤히 보였다. 박 씨는 카운터 뒤에 앉아 평소처럼 신문을 보는 대신 낡은 장부를 정리하며 가끔 한숨을 내쉬었다. 아저씨, 정말 이대로 끝인가요? 진우의 물음에 박 씨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았다. 그의 눈가는 평소보다 더 깊게 파여 있었다. 끝이라니. 이건 폐기 처분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다 된 것뿐이야. 사람으로 치면 은퇴식 같은 거지. 이 낡은 건물도 고생 많았어. 30년 넘게 비바람 막아주느라 벽돌마다 골다공증이 왔을 게야. 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매장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다. 그의 손가락이 먼지 쌓인 선반 위를 스치듯 지나갔다. 여기 이 자리는 말이야, 10년 전쯤엔 사탕 가판대였어. 동네 꼬마 녀석들이 100원짜리 동전 들고 와서 뭘 살지 1시간을 고민하던 자리지. 저기 냉동고 앞은 여름마다 아이스크림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을 짓던 연인들이 서 있던 곳이고, 박 씨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그리움이 묻어났다. 그는 매장 구석구석에 남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기억하는 듯 했다. 진우는 그 뒤를 조용히 따랐다. 자신 역시 이 공간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 벅차게 다가왔다. 취업 실패의 쓴맛을 삼키며 컵라면 국물을 들이키던 자리, 밤샘 공부를 하며 졸음을 쫓던 의자, 그리고 박 씨의 도시락을 받아들고 눈물 찢던 그 테이블까지. 폐점을 앞둔 사흘 동안 편의점에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온 것이다. 그들은 물건을 사러 온 것이 아니었다. 수연은 정갈하게 포장된 꽃바구니를 들고 왔다. 아저씨, 덕분에 저 새로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이 꽃향기가 이 낡은 건물의 마지막 냄새였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하이힐 소리를 날카롭게 내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맥주 4캔의 무게를 내려놓은 듯 평온했다. 민수는 학교 교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나타났다. 녀석은 쭈뼛거리며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아저씨, 이거 그때 빌려주신 돈이에요. 알바에서 번 첫 월급에서 떼왔어요. 그리고 저 이제 검정고시 준비해요. 박 씨는 돈을 받지 않으려다 민수의 눈빛이 너무나 단단해 보여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래, 고맙다. 이 돈은 내가 아주 귀한 곳에 쓸게. 공부하다 배고프면 어디든 편의점 가서 꼭 밥 챙겨 먹고. 밤이 깊어지자 새벽에 노동자들도 하나둘 들렀다. 환경미화원 강 씨는 평소보다 더 큰 캔커피 박스를 들고 와 박 씨의 손을 꽉 잡았다. 박 사장, 덕분에 이 어두운 골목 지날 때 무섭지 않았어. 고마웠네. 드디어 마지막 영업일의 자정. 진우와 박 씨는 편의점 문을 잠갔다. 자동문의 전원을 내리자 기계음이 멈추며 정적이 찾아왔다. 박 씨는 카운터 옆 벽면에 달린 낡은 스위치 앞에 섰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꺼진 적 없는 간판과 매장 조명의 스위치였다. 진우야, 내가 꺼보겠니?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스위치 위에 손을 올렸다. 아저씨, 이 불이 꺼지면. 윤희 누나가 길을 잃으면 어쩌죠? 박 씨는 조용히 웃으며 진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니야. 이제 윤희는 길을 잃지 않아. 그동안 우리가 여기서 밝힌 불빛이 누군가의 마음속으로 다 옮겨갔거든. 수연 씨에게로, 민수에게로, 그리고 너에게로. 이제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불을 밝힐 테니 이 낡은 전구는 이제 쉬어도 된단다. 딸깍. 순식간에 어둠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앞이 캄캄하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과 마음속에 남은 잔상들이 편의점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박 씨는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자신의 짐가방을 챙겨들었다. 두 사람은 편의점을 나와 낡은 셔터를 내렸다. 드르륵 마이너스 쇠 긁는 소리가 이별의 노래처럼 울려 퍼졌다. 박 씨는 마지막으로 셔터 위에 손을 얹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고생했다. 참으로 고마웠다. 진우는 박 씨의 짐을 대신 들어주며 물었다. 아저씨,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박 씨는 멀리 새로 지어지는 고층 빌딩 숲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글쎄, 일단은 여행이라도 좀 다녀올까 싶다. 그러고 나서 다시 고민해봐야지. 아마 또 어딘가 불 꺼진 골목을 찾게 되지 않겠냐? 진우는 박 씨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마침내 기다리던 소식이 와 있었다. 최종 합격 통지서. 진우는 텅 빈 편의점 건물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간판에 불은 꺼졌지만 진우의 심장 속에는 이제 절대로 꺼지지 않을 24시간 편의점 하나가 들어앉아 있었다. 고단한 이웃들이 쉬어가고 폐기 직전의 꿈들이 다시 요리되는 곳. 진우는 눈물을 훔치며 힘차게 첫걸음을 내디뎠다. 시간은 무정한 조각과 같아서 낡고 허름했던 동네의 흔적을 순식간에 깎아내고 그 자리에 차갑고 매끄러운 유리 빌딩들을 세워 올렸다. 희망 편의점이 있던 자리는 이제 수십 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섰고 그 앞에는 기하학적인 모양의 조형물이 세워졌다. 진우는 이제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에 사원증을 목에 건 3년차 직장인이 되었다. 출근길마다 그는 예전 편의점이 있던 자리를 무심히 지나치곤 했지만 문득문득 코끝을 스치는 컵라면 냄새나 누군가 건네는 미지근한 캔커피의 촉감에 발길을 멈추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분홍색 보온 도시락통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진우는 대기업 기획팀에서 인정받는 인재가 되었지만 그의 가방 속에는 늘 남다른 물건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박 씨가 마지막 날 선물로 준 낡은 돋보기 안경 닦기였다. 세상을 너무 맑게만 보려고 하지 마라. 가끔은 흐릿하게 봐야 사람의 아픔도 보이는 법이니까. 박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다. 어느 비오는 금요일 퇴근길, 진우는 유난히 고단한 하루를 마쳤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허전함. 그는 화려한 강남 거리를 벗어나 예전 그 낡은 골목이 있던 재개발 구역 근처를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현대식 건물들 사이에 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외딴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멀리서 익숙한 백색광이 번져나오고 있었다. 도심의 네온 사인처럼 화려하지도 카페의 조명처럼 아늑하지도 않은 오직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정직하고 투박한 빛.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희망 편의점이라는 낡은 간판이 아닌 조금 더 세련된 글씨체의 두 번째 희망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5년 전과 다를 바 없었다. 삐뚤빼뚤하게 진열된 캔커피들,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바코드 찍는 소리, 그리고 카운터 뒤에 앉아 여전히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신문을 보는 한 노인의 실루엣.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동문 버튼을 눌렀다. 띠링 마이너스 소리가 들리자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박 씨였다. 그의 머리카락은 더 하얗게 샜고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다. 왔냐? 박 씨는 마치 어제 본 사람처럼 덤덤하게 인사를 건넸다. 진우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카운터 앞에 섰다. 아저씨, 왜 여기 계세요? 연락도 없이. 임마, 내가 갈 데가 어디 있겠냐? 등대는 배가 돌아올 곳에 서 있어야 하는 법인데. 내가 언제든 길 잃으면 찾아오라고 여기다 불 다시 켰다. 박 씨는 껄껄 웃으며 카운터 아래에서 낯익은 물건을 꺼냈다. 5년 전 그 분홍색 보온 도시락 통이었다. 오늘따라 할멈이 밥을 넉넉히 했더라고. 버리기 아까워서 놔뒀는데 마침 내가 왔네. 폐기 처리 좀 해줄래? 진우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번듯한 직장인도 성공한 청년도 아닌 그저 배고픈 영혼이었던 5년 전의 진우로 돌아가 엉엉 울었다. 박 씨는 말없이 진우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때 편의점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들어왔다. 수연이었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작은 디자인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10일 음료수 2병이 들려 있었다. 어머, 진우 씨? 아저씨가 곧 오실 거라고 하더니 정말이네요. 뒤이어 씩씩한 목소리의 청년이 들어왔다. 이제는 대학생이 된 민수였다. 그 녀석은 과잠바를 입고 박 씨에게 자랑스럽게 장학금 증서를 내밀었다. 아저씨, 저 이번 학기에도 장학금 탔어요. 이제 빌린 돈 이자까지 쳐서 갚을 수 있어요. 좁은 편의점 안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다.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새벽 사실을 통과해온 사람들이 박 씨가 밝혀둔 그 작은 불빛을 따라 다시 모여든 것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폐기 상품을 뒤지지 않았지만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기쁨을 나누는 법은 잊지 않고 있었다. 박 씨가 매장 조명을 하나 더 켰다. 얘들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말이다. 사람 체온은 36.5도에서 변하지 않아. 그 말은 우리가 서로를 안아줄 때 가장 적당한 온도가 늘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지. 이 편의점 불빛은 내가 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온 온기가 모여서 빛나는 거란다. 진우는 편의점 창밖을 내다보았다. 밖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운 밤이었지만 유리창에 비친 사람들의 얼굴은 그 어느 별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편의점 입구에는 예전과 같은 글귀가 다시 붙어 있었다. 지나간 마음을 수리해드립니다. 대가는 당신의 가장 행복한 웃음 한 번입니다. 진우는 이제 알 것 같았다. 희망은 멀리 있는 거창한 미래가 아니라 오늘 밤 나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는 사람의 손길 속에,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밀 수 있는 작은 배려 속에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갈수록 두 번째 희망의 불빛은 더 선명해졌다. 그 빛은 이제 골목을 넘어 차가운 도시 전체를 향해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